그의 눈앞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배신. 가족의 이름으로 침투한 사기꾼의 계략. 감히 내 딸과 결혼해 내 재산을 노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30년간 국내 최고 건축가로 군림했던 그가 설계한 것은 건물이 아닌 복수의 함정. 살인적인 분노, 파괴적인 증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무너져 내린 부녀의 관계. 사랑하는 딸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그의 선택은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의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의 심장을 쥐어짜는 그의 충격 실화 지금 공개합니다. 선과 각도, 공간과 빛. 이것들이 제 삶의 언어입니다.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듯 저는 건물의 숨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민호. 한국 건축계에서는 김민호라는 이름이 무게를 지닌 채 울립니다. 50대 초반, 이제는 눈가에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호연 건축이라는 제 회사는 전통 한옥의 미학과 현대 건축의 기능성을 절묘하게 융합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건축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새 프로젝트 스케치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는 제가 설계한 건물들이 마치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든 시처럼 서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 근처의 우뚝 선 K문화센터는 제 영혼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초여름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도시의 불빛을 산란시켰습니다.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세요?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32의 나이에 이미 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된 그녀는 제 자랑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미경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해가 흘렀습니다. 그때 수진은 겨우 20살, 의대 신입생이었죠. 수진아, 어서 와. 갑자기 웬일이니? 수진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수진은 항상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미경을 닮아 감정을 드러내는데 인색한 아이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진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준영 오빠예요. 준영은 환한 미소로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70cm 정도의 키에 날렵한 체격, 세련된 옷차림이 첫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인 저에게는 그의 눈빛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산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눈동자였습니다. 김민호 선생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선생님의 대표작인 K문화센터는 공간 구성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준영의 말은 분명 칭찬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톤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미세하게 기울어진 것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겸손한 미소로 그의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건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빠는 파리와 밀라노의 유명 패션 스쿨을 나와서 지금은 연예인들 스타일링도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감각이 뛰어나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동안 수진에게 얼마나 외로움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사무실 구조도 직접 설계하신 건가요? 공간 배치가 정말 독특합니다. 준영은 제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벽에 걸린 제 소유 건물들의 사진으로 이동했고 잠시 캐비닛에 꽂힌 도면들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 결혼을 생각 중이에요. 수진의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얼마나 알고 지낸 사이인데? 1년 정도 됐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1년. 그 시간 동안 수지는 한 번도 준영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어져 있었던 걸까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영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는 아내 미경이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남자가 와서 제 전부를 데려가려 합니다. 수진아, 준영 씨와 잠시만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준영을 바라보았고 준영은 여유로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밖으로 나간 후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영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수진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수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건축가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준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수진 씨에게 든든한 기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진과 준영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들이 황혼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건물들은 제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건물보다 중요한 것, 딸의 행복을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건축계의 원로이자 제 오랜 친구인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시간 있나? 내 딸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재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 요즘 너 목소리가 안 좋더라니. 수진이가 결혼한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야 할 일인데 왜 이토록 가슴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그거 축하할 일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운 목소리야? 그 남자가 왠지 마음에 걸려. 건축가의 직감이랄까. 기초가 불안정한 건물 같은 느낌이 들어.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경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1998년 봄 수진이 6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이미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래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딸 지켜야 할 것 같아.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듯 도시 전체가 어둠과 빗줄기에 잠겨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 과한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을 건축가로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직감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담는 공간은 정직해야 한다. 이것이 제 건축 철학이었습니다. 과연 준영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일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 저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준영의 첫 방문 이후 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완벽해 보이는 건물의 기초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준영은 점점 더 자주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수진과 함께, 때로는 홀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건축가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이었을까요? 준영은 항상 완벽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로 패션과 디자인에 관한 화려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질문이 점차 제 재산과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강남 K타워가 정말 멋있더군요. 그 건물에 지분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김민호 선생님답습니다. 그의 말투는 항상 공손했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건물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제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준영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도윤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준영보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손바닥이 유난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제 절친한 친구 도윤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친구입니다. 도윤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골든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는 화려한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윤은 첫 만남부터 제 소유 건물들의 시세와 매각 계획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강남 K타워가 선생님 설계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분도 갖고 계시죠?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매각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지나친 친밀감이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아직 준영과 수진의 결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장인어른이라니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는 딱딱해. 오늘은 수진이 보러 온 거 아니었나? 제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은 매수자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 같은 원로 건축가께서는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셔야죠. 도윤의 말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계산된 친절함이 더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늙은 호랑이를 달래서 죽이려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내 노후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아직 현역이니까. 제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방문 내내 준영과 도윤은 계속해서 제 재산과 은퇴 계획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실수인 것처럼 해외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이주하시더라고요. 따뜻한 기후에 생활비도 저렴하고 장인어른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설계도면 앞에 앉아 있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진과 준영, 도윤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나누던 해외 이주에 관한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저를 이 땅에서 밀어내려는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둠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제가 설계한 건물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도시에 제 흔적을 남기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석아, 내 직감이 맞는 것 같아. 이 녀석들 뭔가 이상해. 수진이가 아니라 내 재산이 목표인 것 같아. 재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우를 소개해줄게. 보안 컨설팅하는 친구인데 조용히 조사 좀 해달라고 해. 그동안 너무 티내지 마. 적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에게 들키지 않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새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정보기관에서 일했다는 그는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따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제가 직접 함정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요즘 좀 어렵다. K타워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 중이야. 은행 대출금도 갚기 힘들어서. 제 목소리가 쉬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딸에게 하는 거짓말은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진은 순수하게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준영의 진면목을 보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처분할 자산이 좀 남아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틀 후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캐비닛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최신 프로젝트 파일이 약간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곧바로 사무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이 혼자 사무실에 들어와 서류를 뒤지고 몇몇 서류는 심지어 사진까지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신규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결함을 의도적으로 넣은 가짜 도면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든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띄는 곳에 기밀이라는 표시와 함께 두었습니다. 함정을 설치한 후 저는 기다렸습니다. 마치 제가 설계한 건물이 태풍을 견디길 기다리듯이. 내 딸의 미래가 걸린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박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저녁 강남의 블루문 클럽에서 만납시다.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블루문 클럽에 도착하자 정우가 구석진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준영이 제 사무실에서 서류를 촬영하는 모습 그리고 도윤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이 노인네 완전 보물창고야. 결혼만 하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수진이 병원에서 받는 월급도 꽤 쏠쏠하던데. 서둘러. 그 노인 수상 이야기 시작했어? 설계도는 구했어? 방금 보냈어. 이거 대형 건설사에 팔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결혼식 직후에 노인을 태국으로 보내버리자? 거기서 여생을 보내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딸이 아니라 내 재산과 지적 재산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준영이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나는 장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준영이 패션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다 파산한 사기꾼이에요. 이미 2번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도윤도 부동산 사기로 집행유예 중인 인물입니다. 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딸도 그렇게 키웠는데 이런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다는 현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모를 겁니다. 준영은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선생님의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하면서요. 클럽을 나오자 초여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대형 건축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나 악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제 딸의 인생이라는 소중한 건축물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정우 씨,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비 내리는 서울거리에 제 결연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직 행동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날 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K문화센터 옥상 정원의 파빌리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통 정자의 미학과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죠.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룬 곳이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딸이 사기꾼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마음도 이 비처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남아있을 튼튼한 구조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도 이 위기를 건축가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어. 준영 군과 함께 와주렴. 아빠가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싶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에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딸은 언제나 예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준영이 더욱 미워졌습니다. 인생도 건축과 같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 때로는 기존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내가 설계한 건물들이 도시의 불빛 속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30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미래라는 소중한 건물은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제가 설계한 함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간간히 비치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K문화센터 옥상 정원은 간밤의 비로 더욱 청량해진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주요 건물들의 모형을 전시해 놓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준영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반면 준영과 도윤의 눈빛에서는 기대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와, 아버님.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기에 제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마치 완벽한 외관 뒤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숨긴 건물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 깨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안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외부로는 평온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마치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고층 건물처럼 말입니다. 저는 차분히 건물 모형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각 건물에 담긴 이야기, 제 인생의 족적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35에 설계한 첫 상업 건물이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도 건재하지. 그리고 이건 10년 전 지은 K타워지. 현재 시세로는 약 800억 정도 될 거야. 준영과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금광을 발견한 광부들처럼 그들의 시선이 모형에서 제게로 다시 수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과 약간의 혼란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니. 도윤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제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모든 재산과 회사를 물려줄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서야. 말을 마치자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모든 건물과 설계 사무소가 그래, 모두 수진에게 갈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준영 군도 함께 관리하게 되겠지. 준영의 미소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나도 모르게 도윤과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재산을 나누는 상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제 삶의 설계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려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한 도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마지막 프로젝트야. 아직 공개하지 않은 혁신적인 설계인데 약 1,000억 원의 가치가 있을 걸세. 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도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묘한 만족감이 일었습니다.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자네가 며칠 전 내 사무실에서 훔쳐간 그 도면이니까.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정우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앉히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과 공포가 스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영 오빠가 무슨 도면을 훔쳤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안함이 읽혔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정우가 제공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준영이 제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치는 장면, 도윤과 나누는 대화, 심지어 다른 여자와 만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노인 곧 무너질 거야. 우리는 그의 재산과 사업을 모두 가질 수 있어. 딸은 단지 수단일 뿐이야. 영상 속 준영의 목소리가 옥상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려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수진아, 믿지 마.
준영은 필사적으로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읽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공포에 찬 눈빛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사기꾼이 자신의 함정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자네가 가져간 그 도면 사실은 가짜야. 내가 의도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넣어둔 것이지. 만약 그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반드시 붕괴됐을 거야. 물론 자네는 그걸 대형 건설사에 팔아넘기려 했겠지.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도윤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도윤이 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정원 입구에 정우가 2명의 형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김준영 씨, 산업 스파이 혐의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 씨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준영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코너에 몰린 짐승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노인네! 그가 주먹을 휘두르고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50년이 넘은 제 몸은 이미 그의 공격을 피할 만큼 재빠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수진이 재빨리 준영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단련된 그녀의 반사신경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영과 도윤은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저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사방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렸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없이 건물 모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무서움을 꾸고 저를 찾던 그 목소리 같았습니다. 건축가는 균열을 보는 눈이 있단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수지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위험한 함정에서 딸을 구해낸 것이니까요. 괜찮아, 수진아.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어. 내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어질 거야. 저녁 노을이 K문화센터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너진 자리에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을요. 준영과 도윤이 경찰에 연행된 후 수지는 며칠 동안 병원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준영의 배신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건물이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무너진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매일 아침 따뜻한 차만 준비해 방 앞에 두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유자차, 때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문 앞에 차를 두고 돌아설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무너진 구조물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딸의 마음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가 흐릿하게 보일 때였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불에 달궈진 철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아픔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아파했을지 그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오렴. 수지는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와 저희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가 그리고 있던 스케치에 머물렀습니다. 새로운 문화센터 설계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건축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갑자기 웬 건축? 제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내 작업대에 놓인 스케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따라가는 모습이 어쩐지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법은 알지만 공간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새로운 열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일을 그저 건물 짓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버지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 감정까지 디자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던 일을 누군가, 그것도 제 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듯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병원 일을 마치면 곧장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건축 용어도 어색해하던 그녀가 점점 설계도를 읽고 공간을 상상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퇴근 후면 수지는 내 사무실에 와서 건축 이론과 설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의사로서의 관점이 건축에 신선한 시각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공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복도가 너무 길지 않을까요? 환자들이 이동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중간중간에 작은 휴게 공간을 두면 어떨까요? 창가에 앉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요. 그녀의 제안은 항상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건물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시각이 저희 설계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던 중 수진이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왜 이렇게 차갑고 딱딱한 공간일까요? 환자들이 치유받는 공간인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녀의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같이 새로운 병원을 설계해보지 않을래?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거야. 제 제안에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건축에 대해 너무 모르는데. 건축도 의학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한 일이야. 내 전문성과 내 경험이 만나면 멋진 것이 탄생할 거야. 그렇게 우리의 치유의 공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의학적 지식을, 저는 건축 설계 경험을 더해 휴양형 병원을 설계했습니다. 빛과 공기, 자연이 흐르는 공간, 환자들이 단순히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심신이 치유되는 곳. 우리는 밤늦도록 토론하고 스케치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내부 정원은 사계절 내내 푸르게 유지되어야 해. 환자들이 언제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병실에서 이 정원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나무와 하늘을 볼 수 있게요. 설계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며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는 수진이 얼마나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사무실에서 야식을 먹으며 작업하던 중 수진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오랫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준영 오빠를 만났을 때 저는 아버지의 커리어에 가려진 느낌이었어요. 수진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유명한 건축가 김민호의 딸이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더 그에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가 저만을 바라봐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물을 세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목구멍에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무 일에만 몰두했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랐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원망이 아닌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보니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몰랐던 거죠. 아버지는 건축으로, 저는 의학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건축이라는 공통 언어가 생겼잖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두 공간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치유의 공간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숲속에 지어질 휴양형 병원은 저의 마지막 작품이자 수진과 함께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의학, 아버지와 딸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이었습니다. 병원 이사회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수진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설계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치유와 건축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특히 환자 중심의 설계가 돋보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런 병원이 있다면 저도 치료받고 싶을 정도네요. 병원 이사회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즉시 승인했고 이듬해 봄 착공식이 예정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수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그녀의 자신감이 이제 새롭게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수진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옥상에서 수진과 함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 대신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조용히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준영 오빠 때문에 무너졌던 제 마음이 이제는 다시 지어지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작은 아픔을 겪고 더 강해진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진아. 저는 와인잔을 들어 그녀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인생은 때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지을 수 있는 법이야. 건축의 또 다른 교훈이지.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이제 상처가 아닌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고 따뜻하게. 치유의 공간 착공식 날, 맑은 봄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울창한 숲속,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이 병원의 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의료계와 건축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 가슴은 자부심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이른 봄바람에 갓 돋아난 새싹들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수지는 나란히 서서 첫 삽을 떠야 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부녀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수진아, 준비됐니? 제가 작게 속삭이자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영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졌습니다. 마치 단단한 건축 자재처럼 상처가 그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첫 삽을 뜨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취재진들이 붐비는 가운데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이 차갑고 딱딱한 병원 환경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자연과 빛, 따뜻함이 스며드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연설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의사이자 이제는 건축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떤 건물을 완성했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착공식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수진이 병원 일을 마치고 저를 데리러 왔고 때로는 제가 그녀의 병원으로 가서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초 공사부터 철골 작업, 외벽 시공까지. 건물이 하나씩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철골 구조물이 저희가 설계한 것보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 현장에서는 종종 설계와 다른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야. 하지만 걱정 마. 오히려 이렇게 변경하면 중앙홀의 채광이 더 좋아질 거야. 수진은 매번 세심하게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관찰력은 의사로서 단련된 것인지 날카로웠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공사 현장에서 멀리 수진이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완공될 병원의 정원이 될 곳에 서서 무언가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자 수진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쪽은 정현우 선생님이에요. 저희 의대 후배인데 이 지역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 병원이 완공되면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현우는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의료와 건축의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된 감탄이나 아첨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건축가의 직감으로 저는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영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선생님. 이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겠네요. 네, 제가 아는 한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이런 병원이 이 지역에 생긴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건 큰 변화가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종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의학적 조언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공사 진행 상황을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치유의 공간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현우 오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무엇보다 내가 그의 곁에서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단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보고 선택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딸은 더 현명해졌고 저는 더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치유의 공간이 완공되었습니다. 개원식 날 병원은 화사한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앙 홀의 유리돔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실내의 따스함을 더했고 곳곳에 배치된 실내 정원은 자연의 생명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설계대로 이곳은 이미 치유의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치유가 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설계해온 건물들 중에서 이 병원은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술과 딸의 영혼이 함께 담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이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질 삶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희망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 옆에는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개원식 후 열린 파티에서 수진과 현우가 함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치유 공간이에요. 특히 중증 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머물며 치료받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요.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이들이 병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가족이 지칠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모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열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이 그리고 제 영혼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이 뜨겁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멋진 생각이구나. 내가 자문으로 도울 수 있을까?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수진 씨가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스함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단단한 기둥이 되어주셨으니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끝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 그것이 바로 제가 되고자 했던 것이었고 수진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지어보자. 이번에는 너희가 주도하고 내가 옆에서 돕는 거야. 파티장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치유의 공간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부녀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담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단단한 기초 위에 지어질 이야기를.